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중심에 선 세 인물 네타냐후, 트럼프, 일론 머스크를 세상은 지금 거대한 광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동은 불타고 있고 미국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정말 명분이 있는 전쟁일까요? 자신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 타국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회한 정치권 네타냐후, 민주주의를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전락시킨 시대의 장사꾼 도널드 트럼프, 가장 먼저 탈출구를 찾은 영악한 실리주의자 일론 머스크, 이들이 만드는 이 세계 질서는 정의가 아니라 생존과 수익이라는 추악한 본능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국내 일부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선동까지 오늘 우리는 중동 하얗고 위에서 춤추는 살해자들의 민낯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에게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이란의 미사일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네타냐후는 현재 부패, 뇌물수수,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3대 부패 스캔들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보면 네타냐후는 현재 몇 호로 불리는 세 가지 주요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선물 스캔들, 사기 및 배임이죠. 내용을 보면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아로는 미천으로부터 약 26만 달러,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치품, 고급 샴페인, 보석, 시가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 대가로 네타냐후는 미천의 미국 비자 발급을 돕기 위해 미 정부 관계자에게 연락하거나 그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 법안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선물이 아닌 공급망 수준의 뇌물성 상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을 매수한 부분인데요. 사기 및 배임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 에디어트 아우로노트의 발행인과 비밀거래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조건으로 경쟁지인 이스라엘 하욤의 발행 부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제안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베제크 스캔들인데요. 뇌물수수, 사기, 배임인데 통신사 베제크의 대주주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규제 특혜를 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이 소유한 뉴스 사이트 왈라에서 네타냐후 가족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이 사건에 대한 네타냐후의 79번째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네타냐후가 통신부 장관직을 겸임하며 권력을 사유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총리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가 갈 곳은 관저가 아니라 차디찬 감옥입니다. 그에게 전쟁은 국가안보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수갑을 풀기 위한 치트키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의 수장을 갈아치우기는 힘들다는 생존에 대한 본능, 이것이 지금 중동의 비극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네타냐후의 본질입니다. 매일 이스라엘 거리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모입니다. 인질을 데려와라, 네타냐후는 물러나라 고 외치죠. 하지만 사이렌이 울리고 이란의 드론이 날아오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국론, 분열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민주주의는 안보라는 이름 아래 질식합니다. 전쟁은 독재자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가장 오래되고 추악한 수법입니다. 네타냐후는 단순히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란의 코트를 건드립니다. 왜일까요? 판이 커져야만 미국이 개입하기 때문이죠. 트럼프와 같은 장사꾼이 개입한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에 깊숙이 발을 담글수록 네타냐후의 생명연장 장치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에게 평화는 곧 실각이고 실각은 곧 투옥입니다. 이 비극적인 공식이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의 시작인 것이죠.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런 괴물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답은 간단합니다. 현대 자본주의가 괴물을 낳았기 때문이죠. 네타냐후에게 전쟁이 감옥행을 막는 방패라면 트럼프에게 대통령직은 자신의 파산을 막고 가문의 분보를 채우는 마스터키입니다. 뉴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산조작 혐의조차 백악관 입성과 동시에 무력화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자본주의의 독재 실상입니다. 트럼프에게 외교는 가치 공유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사업과의 거래인 것이죠. 그가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평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군수산업의 재고를 털어내고
세일가스와 석유를 비싸게 팔아먹으며 미국 중심의 에너지 패권을 주려는 비즈니스 전쟁입니다. 그 와중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에게 동맹의 피는 달러로 환산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왜 미국인들은 그를 찍었을까요? 지난 40년 낙수 효과는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졌습니다. 이 절망적인 양극화 속에서 트럼프는 분노라는 마약을 팔았습니다. 분노. 너희가 가난한 건 이민자 때문이고 무능한 엘리트 정치인들 때문이다. 이 선동은 배고픈 민주주의에 지친 대중에게 먹혀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먹히지 않는 방법이지만 미국에서는 먹힙니다.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장사꾼 트럼프에게 먹힌 것이죠. 결국 자본주의가 만든 극심한 격차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이제 정교한 정책보다 시원한 독설과 강한 독재를 원합니다. 배부른 독재가 배고픈 민주주의보다 낫다. 이 위험한 믿음이 트럼프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미국, 이제 그 거대한 공룡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사법 처리의 방패로 활용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코인, 가상자산이 새로운 부의 축적이자 권력의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플랫폼과 관련된 의혹들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권력형 이해상충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플랫폼의 실체를 보면 트럼프와 그의 두 아들 돈 주니어 에릭이 주도하여 설립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입니다. 트럼프 측 법인이 WLF 수익의 75%를 가져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토큰 WLF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규제 대상인 금융산업에 직접 뛰어들어 셀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벌어진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가상자산, 거물들에 대한 수사 중단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큰 손인 저스틴 선은 트럼프 취임 직후 WLF에 3천만 달러 약 400억 원이죠를 투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직후 그를 향했던 미 증권거래위원회 수사가 중단되거나 유예되었습니다. 좌우창평은 트럼프에 의해 사면되었고 이후 바이낸스는 WLF에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여 트럼프 일가에 연간 8천만 달러 약 1,200억 원의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추정되는 딜을 형사시켰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완화하는 지니어스 법인이 논의 중입니다. 이 법인이 통과되면 트럼프 가문이 발행하는 코인은 사실상의 제도권, 화폐주의를 얻게 됩니다. 돈벌이를 위한 전략적 입법인 셈이죠. 또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법안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코인 사업의 가치를 수준대로 폭등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이해상충으로 꼽힙니다. 바로 이해상충의 정점인 것이죠. 2026년도 초 보도에 따르면 아부다비의 국가안보보좌관 측 자금이 WLF 지분 49%를 5억 달러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국 정부가 대통령 가족의 코인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미국의 첨단 AI 칩 수출 승인 등 외교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민주당 측의 거센 탄핵 공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 리스크를 사적으로 사용한 트럼프 일가인 것이죠. 트럼프의 옆자리, 마치 부통령처럼 행세하던 일론 머스크, 이분 참 대단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오가며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죠. 정보 효율부를 맡아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그가 묘한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정권 초기 트럼프의 기술적 페르소나였습니다. 규제를 절폐하고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겠다는 야심을 보였었죠. 하지만 머스크는 철저한 계산 기업가입니다. 그가 원하는 건 수익이지 이념이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 전면적으로 치닫고 공급망이 붕괴되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멈춥니다. 금리가 폭등하면 전기차 판매량 혼두박질 칩니다. 머스크는 직감한 것이죠. 트럼프의 광기가 자신의 비즈니스 제국을 위협하는 순간 그는 차갑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분석력과 통찰입니다. 머스크는 권력의 담보는 가져가되
전쟁에 책임론이 불거진 진입장에는 발을 담그지 않겠다라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그는 이념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익률에만 충성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 것입니다. 이 냉정한 실리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신념도 이 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의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의 압박은 거세질 것이고 우리 안의 목소리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약간의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유명 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보십시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전한길 씨, 당신이 가르치던 역사는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까? 수많은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위해 당신의 역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은 사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습니까? 내뱉은 것이죠. 전한길 씨, 당장 떠나십시오. 중동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마십시오. 이곳은 님이 계신 곳이 못 됩니다. 전쟁은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식인의 본질은 대중의 광기를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장에 나가 불을 지르는 것이 역사 강사가 할 일입니까? 혹시 그동안 가르쳤던 역사가 그저 시험 점수 따기용 암기 지식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에 참혹함을 안다면, 역사에 최소한의 통찰이 있다면 감히 참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다. 중동으로 당장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베트남 전쟁에서 피해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제를 세웠을지언정 그로 인해 고엽제 피해와 정신적 위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인조의 길과 광역인의 길 중 선택해야 합니다. 명분의 눈이 멀어 나라를 전란으로 몰아넣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인조입니까?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외교로 백성을 지킨 광해군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한길식의 무지성 참전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전쟁은 본인의 사익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기술, 방산 공급망을 지렛대 삼아서 전쟁 지원이 아닌 기술 협력이나 평화 중재의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평화 중재. 그것이 진정한 외교이고 진짜 역사를 배운 사람의 처사인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전쟁을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전쟁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도 노벨 평화상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참 기가 안 막히죠. 그리고 머스크는 그 틈에서 수익을 챙기고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거대한 글로벌판에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송호포로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동맹은 소중하지만 우리의 생존은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만든 포퓰리즘과 개인의 권력이 만났을 때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구독자 여러분, 선동하는 지식인과 정치인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시험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고 후대까지 살기 위한 역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보내는 것이 진정한 국익일까요? 아니면 고도에 뛰어난 전략적 처세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일까요?